73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통일비를 보급하기 시작을 하는데 예. 그때 워낙 이제 식량 문제가 심각할 때였으니까요. 예. 식량 수입도 잘 없을 때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정부에서는 보면 이거를 강제적으로 막 보급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래서 농촌진흥청이라는 기관을 62년도에 설립을 하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제 비료 공장을 하나를 만들어서 예. 질소비료가 공급되게 만들었고 비료가 있고 여러 군데서 만들었죠.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이게 결합돼 가지고 이제 이 녹색혁명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런 활동들이 농촌에서 또 자연스럽게 퍼지게 하기 위해서 예. 또 사실 동원됐던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 운동. 네, 마을 만들고 이런 운동들이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에 잘 지내고 계시나요? 방학도 다들 하셨고 휴가도 다녀오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더운 스튜디오에서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시고 싶어하던 댓글이 끊이지 않던 그분을 제가 오늘 다시 모시고 왔습니다. 남재작 소장님과 함께 오늘 농업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남 소장님 저번에 나오신 다음에 댓글이 지금까지도 끊이질 않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해보면 보통 콘텐츠가 올라가면 한 일주에서 10일 정도 지나면 조금씩 보시는 분들은 계시는데 뭐 댓글이 달린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또 토론이 벌어지는 이런 일은 별로 없는데 남 소장님 지난번에 그 나가신 거는 지금까지도 계속 오늘도 보면은 또 새로 댓글이 달렸어요. 인기의 비결이 뭘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농업계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농업에 관심 있다는 생각은 별로 안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왜 그럴까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제일 많은 분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농업이 이렇게 재밌었어? 농사 관련 얘기 이렇게 재밌는 거야? 농사 일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시 모셔와 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다시 이 더운 여름에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은 저랑 미리 조금 말씀을 나눠봤는데 오늘은 작물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작물. 네, 작물. 네, 예. 기본 농업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예. 네. 작물이라고 그러면은 저희가 키우는 건 다 작물인가요? 보면? 예, 키우는 건 다 작물이죠. 키우는 건 다 작물. 네. 쌀, 보리, 네. 뭐 상추. 예. 그러니까 뭐 주로 크게 나누면은 네. 곡물류, 채소류, 유지류, 사료작물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누긴 하죠. 그러니까 곡물이 저희가 주로 탄수화물용으로 섭취하는 게 곡물이고 저장성이 높은. 저장성이 높은. 네. 단단한 알갱이. 예. 이걸 이제 곡물이라고 그러고. 네. 나머지는 대충 들으면 알겠는데 그럼 감자는 어디에 속하나요? 감자도 곡물인가요? 감자는 곡물이 아닙니다. 감자는 곡물로 치진 않고요. 예. 곡물로 치지 않고 그냥 이게 뿌리하고 이게 뿌리 작물로 치요. 뿌리 작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밥 대용으로 이제 먹다 보니까 이것도 작물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곡물은 아니고 곡물은 전분 작물인데 뿌리 작물에 해당하는 별도의 분류로 나옵니다. 별도의 분류로. 그러니까 네. 보통 곡물이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작은 알갱이가 딱딱한 알갱이가 있는. 그렇습니다. 되게 몇 년간 저장할 수 있는 걸 곡물이라고 하고 사실 우리가 식량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곡물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지만 많은 나라에서 이제 그 곡물만 쓰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용도로 뿌리 작물로 고구마나 감자 같은 것들도 주식 작물로 쓰이는 것도 있고요. 주식 작물로 쓰는 것도 있고 이것들은 대부분 다 사람들이 이제 자연에서부터 우연히 받아와서 이제 저희가 키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대부분 모든 작물이 그러니까 자연에서부터 자연적으로 존재하던 것을 선발해 가지고 사람에 맞도록 인간의 용도에 맞도록 이렇게 개량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작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시키는 작물 사진들을 쭉 봤는데 제일 놀랐던 게 이제 옥수수 같아요. 옥수수가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뭐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옛날 야생 옥수수는 거의 나달이 뭐 쌀알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몇 개 달려 있는 정도 수준. 예. 근데 요즘 거랑 비교해 보면 저게 과연 같은 작물인가?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보면? 굉장히 여기서 어려운 주제인데요. 그 대부분 또 우리가 보통 야생에서 보면 이제 잡초를 보는 게 많지 않습니까? 잡초 보면 씨앗이 굉장히 작습니다. 대개 다요. 맞아요. 초기 작물들은 이제 아주 그랬을 거라 상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키우다가 보면은 돌연변이들이 가끔 생겨나거든요. 그 나날이 굵어진다든가 이런 돌연변이들이 생겨나면은 그런 돌연변이들을 이제 계속해서 씨앗을 받아 심다 보면 심고 이러면은 점점 더 이렇게 다시 이제 지금 모양이 점점 변해오는 거죠 지금처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먹고 있는 작물들을 만약에 이제 500년쯤에 갔다. 네. 그러면 현재 모습과는 상당히 다를 것이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한 3분의 1 정도 크기로 아마 줄어들어 있을 겁니다. 예. 예전에 국사 시간인가 보면은 저희가 논해가범 있는 피 있지 않습니까? 피도 작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보면은 실제로 뭐 그걸 작물로 쓰는 나라는 없지만은 네, 그것도 이제 하나의 그 비슷한 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키운다라는 게 그러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봤을 때 좋은 형질을 갖고 있는 놈들을 계속 모아가지고 자손을 남기고 또 우리 이제 생물 시간에 멘달 법칙처럼 이제 좋은 놈을 또 모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키우는 거를 보통 전통적인 육종이라고 말하는 게 보통 이런 방식인가요? 네, 여기부터 굉장히 어려우시는데. 그렇죠. 이 육종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선발 육종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선발 육종. 여러 개 있는 것 중에서 괜찮은 녀석을 골라가지고 심는 방식이죠. 예전에는 대개 이런 방식의 육종 방법이 이제 대개 사용하던 방법이었고 초기 단계에서는 네, 그리고 그게 초기 단계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배 육종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이 작물하고 이 품종하고 이 품종하고 두 개를 이렇게 같이 섞으니까 새로운 다른 형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교배 육종이라고 합니다. 교배 육종. 그러니까 대개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어 온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쭉 있는 것 중에서 괜찮은 놈들을 골라서 계속 키우는 방식으로 가다가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좋은 놈들끼리 붙이면 더 좋을 거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이제 맞습니다. 교배를 육종을 이게 시간이 그러면 뭐 작물 하나 새로 많이 만들어낸다든지 이러려면 얼마나 시간이 보통 걸리나요? 요즘은 보면 작물을 되게 아주 빠른 기술을 적용하면 되게 한 5년 정도 예상하라고 5년. 했고 평균적으로는 한 7년에서 10년 정도. 이게 보통 곡물 기준인가요? 곡물 기준입니다. 쌀이나 뭐 보리나 이런. 맞습니다. 채소 같은 건 좀 더 빨리 만들 채소 같은 건 빨리 만들 수 있고. 과수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과수원 말. 과수는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네,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과수라는 게 기본적으로 나무가 자라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벼 품종이나 이런 품종들은 자주 만들어지는데 꽃 품종도 자주 만들어지고요. 그렇죠.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만들어지죠. 근데 이제 과수 같은 품종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많이 만들어진 품종이 없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를테면은 과수는 그러면 농진청에서 하시나요? 어디서 하시나요? 과수도 마찬가지로 농진청에서 합니다. 그럼 거기 이제 연구사나 연구관으로 이제 들어가신 분이 한 30년 재직을 하신다 그러면 과수 품종 하나 둘 정도 만드시면 평생 걸리시겠네요. 보면 거의 하나만 잘 만들어도 거의 그분은 월급 받은 걸 충분히 하고도 남죠. 30년 동안 그러면 하나의 어떤 결과물을 물론 그 일만 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은 그 정도로 이제 품종 하나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섞어서 교배를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은 근데 예상대로는 잘 안 나오죠 보면. 이게 유전자 조합이라는 게 무작위로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두 가지 작물 중에 하나는 씨알이 굵게 달리는 거 있고 하나는 병해충에 강한 게 있으면 병해충에 강하고 씨알도 굵은 걸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두 개를 이렇게 교배를 하겠죠. 그러면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나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우리가 원하는 알도 굵고 병해충에도 강한 게 나올 수가 있죠.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가는 확률의 문제네요. 보면. 확률의 문제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알이 굵은 거는 금방 파악이 되는데 이게 어쨌든 수학이 달리면은 병해충에 강한 건 어떻게 할 거냐. 일부러 병해충을 걸리게 뭐 해보기도 쉽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인위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 재배 상자에다가 해충을 집어넣어 가지고 얘들이 잘 먹나 맛이 없나 이런 걸 봐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그 영향을 해충이 잘 먹는 건 되게 연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입맛에 맞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대개는 조직이 강해지거나 이런 것들은 또 잘 못 먹는 특징들이 있고 아니면 다른 물질을 내거나 하는 것 이렇게 해서 이 작물을 개발한다는 건 그러니까 이 수량을 많게 하는 건 비교적인 눈에 잘 보이는 특징이니까 쉽게 우리가 알 수 있고 병해충이라든가 다른 특징에 맞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다. 일부러 그런 조건을 일부러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질소 비료가 없이도 잘 자라나는 걸 하려 그러면 땅을 질소 비료가 없는 땅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아이고야.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잘 자라는 걸 이렇게 선발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케이스별로 원하는 목적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조건에 맞는 환경을 다 만들어주면서 이게 교배를 시켜가지고 그 중에 골라내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군요. 보면은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지금 시장에 가면 맨날 사 먹는 뭐 상추라든지 각종 과일이라든지 야채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제일 신기한 게 어릴 때는 저 딸기라든지 참외 이런 거 설탕 뿌려 먹었던 기억이 나요. 수박도. 네, 맞습니다. 그냥 먹어서 닿는 과일은 참 드물었는데
언제부턴가는 되게 달라졌더라고요 보면은.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한 30년 사이의 어떤 그 육종의 그 노력의 결과다 이렇게. 그렇죠. 그 육종가들이 보면은 소비자들의 취향이 어떨 거라는 걸 알고, 네네. 아니면 자연이 어떻게 변할 거라는 걸 예상해가지고, 네네. 거기에 맞는 그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딱 타겟팅을 딱 합니다. 그래서 당도가 높은 그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종 중에서 야생종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네네. 얘는 당도는 굉장히 높은데 별로 이게 수량성은 없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자원은 당장은 아무런 쓸모 없지만은 얘를 가지고 딱 교배를 시키면은 단맛을 내는 것들 이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단 거를 좋아할 건 확실하다. 좀 비싸더라도 단 거를 좋아할 거다. 그렇죠. 라고 미리 생각을 해놓고 맞습니다. 최고의 목표를 그러면 당도가 높은 그렇죠. 과일을 만들자. 네.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몸에 좋은 딴 걸로 가자 그러면은 이제 대실패를 하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품종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게 시장을 맞춰 가지고 한 5년 10년 전부터 이제 미리부터 개발을 그런 목적에 맞춰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상품 기획처럼 미리 잘 기획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겠군요.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개발되는 품종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이제 재배돼 가지고 우리 입에 들어오는 것은 식탁까지 올라오는 것은 별로 없죠. 근데 그런 이유가 이제 그 미래를 예측하고 10년 후의 미래를 예측하고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선발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일상적으로 먹는 놈들도 다 어떻게 보면은 그 오디션을 치열하게 거치고 나오는 슈퍼스타급이군요. 그런 오디션보다 더 치열한 경쟁을 거치고 선발되는 작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이제 시행착오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유전자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딱딱 결합을 하면은 훨씬 쉬워지겠다. 라고 만든 게 이제 GMO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이제 그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그렇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이 작물 육종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어떤 작물들은 어떤 특징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재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쓴 게 있었죠. 그걸 이제 분자 육종이라는 방법인데요. 분자 육종. 그리고 분자 육종이라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은 이게 교배 육종과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어떤 유전자가 그러면 이렇게 씨알이 굵게 달리는 유전자가 아니면 단맛을 내는 유전자가 있을 거다. 여기 들어왔다는 걸 알기가 이거 재배를 해야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배를 해야 아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유전자가 미리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바로 분석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배를 안 하고도 이 유전자가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런 노력이 들어가는 걸 확 줄여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전자가 있는 친구들만 다시 빨리 모아가지고 다시 재배해서 그 중에서 특징이 있는 걸 몇 개 단계를 건너뛰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수확해서 작물 키울 때까지 최소 뭐 1년, 뭐 2년 뭐 이런 기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분석해가지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오랫동안 육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유전자가 어떤 단맛에 관여한다, 키에 관여한다, 병해충에 관여한다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전자를 분석할 수 있도록 요즘 뭐 백신 진단 키트처럼 유전자 마커라는 걸 만듭니다. 그 유전자 마커는 고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디텍팅하는 거죠. 찾아내는. 내가 만약에 키가 작은 쌀을 만들고 싶다, 벼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키 작은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가지고 이 종에는 없네. 그럼 치우고. 그게 이제 그러면 전통적인 육종 방법을 빠르게 발전시키는 거라 해서 우리가 그걸 별도로 분자 육종이라고 부르고요. 그거는 그러면 유전자 마커를 쓴다 했어요. 마커를 쓰니까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찾아내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이 무작위로 우리가 그 유전자를 이렇게 교배를 시켜서 유전자가 무작위로 섞이게 만드는 게 교배 육종 방법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그러면은 어떤 제초제라든가 어떤 작물이나 곤충이라든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그러면 조유전자가 그 역할을 하는 걸 알아요. A라는 유전자가 병해충 저항성을 가진 걸 알 때 그럼 이거를 여기에 도입하려 그러면은 수많은 방법을 육종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키도 크고 아니면 이게 맛도 좋고 양도 많고 이런 모든 것이 있는데 요게 하나가 부족해요. 요걸 넣고 싶은데 교배를 시켜버리고 나면은 요거는 남아 있으면서 요것만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낮죠. 굉장히 낮겠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 몇 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엄친한데 거기다가 이제 잘생긴 것까지 이제 집어넣고 싶다. 공부 잘하는 친구를. 그렇죠. 마음대로 안 되죠.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 있는 요 유전자를 한 개 탁 하자.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GMO라는 겁니다. 옛날 방식은 그럼 이 유전자 하나를 가지고 대개는 그 뭡니까 미생물 벡터라는 것을 넣어가지고 예를 들면
전자총이라 우리가 쉽게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세포 속에다 전자총을 팍 쏘는 거죠. 예. 그 수백만 개를 쏘고 오면은 하나만 걸려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게 GMO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그게... 밖에 있는 유전자가 세포 내로 도입된 겁니다. 네네. 이걸 이제 우리가 GMO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런 GMO들이 어디서 제일 크게 성공했냐 그러면은 몬산토라는 회사에서 만든 라운드업 레디 품종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제초제 저항성 품종들인데. 그러니까 용약을 치지 않아도? 아니요, 제초제를 뿌리면은 대부분 식물들은 그럼 그 제초제를 맞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라운드업 레디라는 그 유전자가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식물은 제초제 죽지 않습니다. 그럼 약을 치면? 그렇죠. 그 잡초하고 작물이 같이 자라는데 예. 제초제를 그냥 이 제초제를 뿌려서 얘만 죽이긴 어렵잖아요. 그렇죠. 잡초만 죽이는 거. 예. 근데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콩 같으면은 얘는 살고 나머지 잡초는 죽어버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수확량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수확량을 올릴 수 있는.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러면 이렇게 만든 게 이제 옛날에 만든 GMO 방식의 유전자들입니다. 네네. 이게 한 90년대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지금 또 거의 농경지 한 10% 정도는 이런 GMO 작물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한 단계 더 나서서 그러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거를 요 위치에다가 정확하게 집어넣겠어 라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요즘에 그 가끔 분자생물학이나 유전공학 나오는 유전자 가위? 유전자 편집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GMO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도입했다 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뭡니까? 종교가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많은 생태학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한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만 어떤 생물이 만들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들이 굉장히 컸죠. 사회적 반대도 굉장히 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GMO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그다음에 또 이 GMO 만드는 방식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말은 쉽게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수백만 번의 시도를 가지고 하나씩 성공하는 거죠. 케이스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기도 했고 경제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사회적 논란도 많고 비용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들이 이제 정확하게 이 유전자를 가지고 이렇게 탁탁 잘라낼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자른다 해서 쉽게 유전자 가위라고 보통 그렇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 유전자를 드러내버리고 나면은 작동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뭘 갖다 붙이거나 갖다 붙이지는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한다 해가지고 이거를 그 유전자 편집, 진 에디팅이라고 하고 있고 인위적으로 외부 유전자가 도입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잘라내기만 했고. 그렇죠. 빼기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는 사람들이 그럼 외부 유전자가 도입되지 않았으니까 이게 보면 전통적인 유전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GMO에 포함할 거냐 말 거냐.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거는 GMO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게 현재는 이제 대세로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온 건 없으니까. 밖에서 외부에 유입된 건 없으니까. 원래 있는 거에서 하나 빼기만 했으니까. 그 약간 일부를 잘라내거나 해가지고 기능을 바꿔버린 거죠. 참 신기하네요 보면은. 거기에 사용되는 이제 그 유전자 가위가 크리스퍼-카스9이라는 이런 이름은 들어봤어요. 진 에디팅하는 그런 그냥 그 제한 효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들어가면 이제 너무 어려워질 것 그래서 같으니까. 더 들어가면 여기부터는 이제 저도 사실 잘 모르는 영역이고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먹는 이제 많은 작물들, 농작물들이 나오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허문회 교수님이라는 분이 수업을 해주셨어요. 농업과학 개론이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허문회 교수님이 그 정말 어떻게 보면 농업계의 슈퍼스타 같은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보면은 한 역사를 장식하신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 제가 말로만 듣던 그 통일벼라는 거를 이제 만드신 분이 저분이다. 나중에 이제 알았어요. 보면은 요즘 같으면 그렇게 학부생들 1학년 강의 때 그렇게 오실 분이 아니시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되게 소탈하게 오셔가지고 열심히 강의해 주시고 갔던 기억이 나는데 대부분 분들이 사실 허문회 교수님은 잘 모르시지만은 우리나라 녹색혁명을 만드신 하나의 주역 중에 한 분이시죠. 그 말씀 듣고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우리가 녹색혁명 이야기하잖아요. 보면 이 녹색혁명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가요? 그냥 농작물이 갑자기 생산량이 많아졌다. 뭐 이건가요? 보면은?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생산이 많아졌는데 예를 들면은 1900년대 초에는 예를 들면은 질소 비료가 도입되면서 신대륙에서 구아노든가 칠레 초석 같은 게 유럽으로 넘어오면서 생산량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로 비료가 이제 생산을 증가시킨 거고 그럼 비료가 증가시킬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품종이 딱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품종을 바꾸는
품종을 바꾸면서 생산량이 확 늘어나게 되는데 예. 이걸 우리가 녹색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녹색혁명은 결국 육종의 결과다. 뭐. 육종을 통해서 만들어진 혁명인 거죠. 예. 육종혁명으로 볼 수 있고 예. 사실 녹색혁명이라는 거는 이 시작은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은 멕시코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멕시코요? 멕시코에서. 예. 그 1944년도에 미국의 농학자들이 멕시코에서 난쟁이 밀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난쟁이 밀 키가 작은. 보통 밀은 이렇게 키가 컸죠. 아 옛날 밀은 키가 컸고. 예, 컸는데 예. 요즘은 전부 다 사과나무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작게 다 작아지죠. 예, 기본적으로 식물들은 햇볕을 많이 받기 위해서 키가 크는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아. 어느 정도는 키가 커야 잡초보다 키가 그렇죠. 커야 해도 잘 받고.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작물의 특성인데 예. 그럼 유전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 작은 작물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왜 유리하냐 그러면은 작아지면은 약간 바람 같은데 잘 안 넘어지는 그렇죠. 거죠. 잘 안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키 크는데 별로 에너지를 안 쓰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열매 맞는데 더 에너지를 많이 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걸 가지고 드워프 위트라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난쟁이 밀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네. 이게 보니까 그 질소 비료를 많이 치면은 사실 작물이 웃자라면서 웃자라죠. 쓰러지는 경향이 예, 있잖아요. 이삭이 무거워지면은 또 넘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죠, 보면. 예, 맞습니다. 근데 난쟁이 키가 작은 같은 경우에는 질소 비료를 주더라도 이삭이 커도 버티는 거죠. 아, 키가 작으니까. 네, 버티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질소 비료와 이삭이 많이 다 붙는 특징까지 가미되면은 완벽하게 다수학 품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확량도 많아지고 뭐 넘어지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건질 수 있는 곡물량이 갑자기 확 늘어나는. 그래서 그 녹색혁명으로 밀이 난쟁이 밀이 도입됨을 해가지고 1940년대에는 비해 가지고 60년대 멕시코 밀 생산량이 단위 면적당 6배가 증가했다. 6배요? 네. 60% 아니고? 예, 6배라고 합니다. 6배요? 저도 이게 맞는가 싶었는데 어쨌든 문헌에는 6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 아주 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똑같은 땅에서 그럼 사람을 6배를 더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의 나왔다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근데 이제 품종 하나만 그렇게 된 건 아니고 토양 관리 기술이든 비료든지 아니면 병해충 관리 기술이 다 적용돼 가지고 20년 만에 우리가 20년 동안 회사를 키워가지고 6배 회사를 키웠다고 그래도 대단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뿐인데. 그렇죠. 이건 아마 맥시멈이니까 평균적으로는 좀 더 줄어들겠죠. 줄어들어도 뭐 한 두세 배는 충분히 나왔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녹색혁명이라는 건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더 이 원하는 품질을 그 특성을 갖춘 종자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그게 이제 멕시코에서 밀로 시작됐다라고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허문회 교수님 같으신 분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쌀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 대단하게 이제 성공을 거뒀지 않습니까? 그런 성공을 이제 그러면 개독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들을 했겠죠. 당연히 이 선진국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서 이제 각 나라마다 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소를 설립합니다. 그게 한 1960년대 정도에 설립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1960년대가 보통 이제 제3세계의 어떤 뭐 국가들, 그다음에 이제 뭐 비동맹 국가들,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여러 민족 해방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그 기아에서 이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인류의 노력이 굉장히 집중되는 시기였고 1960년대가 그런 노력들이 보면은 1960년대에 그때 만들어진 것들이 그 필리핀에는 국제 위작 연구소로 해서 1960년대에 만들어졌고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라이스 센터, 페루 같은 데는 그 뭐 감자 센터 있죠. 국제 감자 연구소 같은 게 생기고 이런 기관들이 전 세계적으로 쫙 만들어지면서 월드뱅크라든가 UNDP 같은 기관에서 아니면 또 록펠러 재단 이런 재단에서 거기다 펀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품종 개발을 이런 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시작하죠. 그러니까 아시아에는 주로 쌀을 먹으니까 이제 필리핀에다가 미작 연구소 쌀을 필리핀이 그 당시에는 아시아의 선진국이었죠. 그래서 그게 미작 연구소 필리핀에 있는 이유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선진돼 있고 그다음에 뭔가 시스템도 잘 돼 있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랬죠. 요즘 같았으면 어디로 갔을까요? 보면은 그러게 요즘 같으면 타이완 쌀 키우기 좋은 그 당시 그 괜찮았다면 중국으로 갔을 가능성이 중국으로 갔을 베트남이나 이런 베트남이나 그러면 저희가 그 어릴 때 보통 통일벼라고 이제 했던 그 벼가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게 이제 이리하고 국제미작연구소하고 관계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통일벼는 국제미작연구소하고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우리나라도 그러면 그 당시에는 박정희 정부였을 때니까 네네. 이 식량 문제가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보릿고개가 굉장히 심하던 시기였죠.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 정산이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였고 그렇죠. 하나의 방법은 질소비료 공장을 60년대부터 굉장히 짓기 시작했고요. 예. 그다음에 화학 공장들이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품종 개발을 위해 가지고 허문회 교수가 이제 그때 가는 거죠. 1964년도에 60년대 1위가 설립됐고 예. 64년도에 허문회 교수가 1위에 가서 예. 이제 그 작물 연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1이라는 곳이 이제 그 필리핀에 있는 미장 연구소. 네, 예, 영어 명칭이 이제 1이죠. 예. 이제 약자로 합하면. 거기에서 2년 동안에 그러면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당시에 1위에서는 주로 인디카 타임만 육종을 했을 거지 않습니까? 인디카라는 게 이제 주로 저희가 안남미라고 부르는 베트남이나 이런 볶음밥 먹을 때 쓰는 길쭉하게 생기고 이제 찰기가 없는. 사실 세계 생산되는 쌀의 대부분은 사실 그 인디카 종이고 저희가 먹는 거는 자포니카라고 부르죠. 자포니카.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주로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먹고 이제 끈기가 있는 쌀이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1위에서 개발된 그 품종하고 이제 뭡니까 일본에 있는 일본의 홋카이도에 있는 품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포니카 계열하고 이렇게 사실 두 가지가 이제 아종이 다르기 때문에 교배를 하면 이게 1대만 나오고 2대가 씨앗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양쪽이 이제 인디카하고 자포니카가 섞으면 섞이는데 문제는 딱 한 번 나오고 그놈을 다시 심어봐야 안 나오는 불임이라는 거죠. 보면.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이거하고 이 두 개를 섞었고, 근데 불임 그 중에서 그 뭡니까 발화를 하거나 아니면 씨앗이 달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을 그런 걸 찾아내 가지고 그게 다음에 씨앗이 잘 달리도록 인디카 타입을 한 번 더 교배를 해가지고 품종을 그 뭡니까 재생산력이 있도록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통일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원래 안 섞일 두 친구를 이제 섞어서 만든 게 이제 통일벼인데. 통일벼죠. 근데 그거 두 개를 왜 섞으려고 했을까요, 보면은? 근데 1위에서 만든 품종이 인디카 타입이 생산성이 굉장히 좋았고. 인디카가 되게 생산성이 좋고. 근데 우리나라 환경에 맞추려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맛에도 좀 맞추고 싶고 우리나라 환경에서 꽃이 제때 피고 열매가 이게 그 씨앗이 맺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자포니카 성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환경에 맞도록 이게 씨앗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나라는 그 해가 짧아지면 꽃이 피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성질을 집어넣기 위한 거였죠. 두 가지 성질을 이제 모아놓고 그러면 원래는 이제 불임이 돼야 되는데 여기다 다시 인디카를 한 번 더 집어넣어서 덮어쓰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걸 되게 후손을 만들 수 있는 세 개를 섞었다 해서 뭐 삼원교잡 이렇게 그 삼원교잡이라는 게 세 개를 섞었다. 그런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농업하시는 분들은 용어는 많이 듣죠. 예. 저도 이제 들어봤는데 삼원교잡이 도대체 뭐야? 막 이랬는데 세 번 섞었다고. 그래서 돼지 품종도 우리가 얘기할 때 삼원교잡이라 하면은 세 가지 품종을 섞어서 만들어지는 그 돼지를 삼원교잡종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 만들어졌던 통일벼가 이제 보면은 70년대에 우리나라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천병이었다. 이렇게 이제 그렇죠. 그런 73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통일벼를 본격적으로 보급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워낙 이제 식량 문제가 심각할 때였으니까요. 식량 수입도 잘 없을 때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정부에서는 보면 이거를 강제적으로 막 보급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60년대 한 일이 뭐냐 그러면 또 그 농업을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이라는 기관을 62년도에 설립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각 지방마다는 농촌지도사분들 도농업 기술원이라고 도마다 하나씩 만들고 군마다는 농업기술센터, 그 당시에는 농촌지도소죠. 농촌지도소. 이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연구에서 만들어진 결과들이 기술들이 이렇게 지방으로 쫙 흩어지도록 농업 체계를 만들던 시기였고요. 60년대, 70년대가. 그랬고 거기다가 이제 비료 공장을 하나를 만들어서 질소비료가 공급되게 만들었고 충주비료가 있고 그다음에 나주비료 이제 여러 군데서 만들었죠. 그렇죠. 호남 비료부터 시작해서 남해화학 이런 것들이 이제 60년, 70년대 다 만들어졌고요. 그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품종 개량을 통해서 했었죠. 이 세 가지가 이게 결합돼 가지고 이제 이 녹색혁명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 거의 뭐 국가 총력전이었네요. 보면 그 당시는 그 국가의 모든 자원을 다 투입할 때였죠. 없는 살림의 기관을 만들어서 전국에 다 사람들을 파견해서 농업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없는 살림에 또 해외로 보내가지고 익혀오더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원조 받아가지고 비료 공장 만들고 그러니까 결국
굶어 죽지 않기 위한 노력, 필사의 노력이에요. 필사의 노력이라고 봐야죠. 그런 활동들이 농촌에서 또 자연스럽게 퍼지게 하기 위해서 예. 또 다시 동원됐던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 네, 마을 만들고 이런 운동들이 예. 70년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다 진행되면서 그때 메인 어떻게 보면 추동력이 하나의 그 녹색혁명 그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 뭐 이제 수로라든지 경지 정리 뭐 네. 이런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서 보면 뭐 육종이라든지 뭐 품종 개발 이런 네. 것도 있고 비료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거를 키우시는 분들이 또 열심히 또 잘 키워야 되니까 뭐 의식 개선이라든지 뭐 학습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그러면 결국은 다시 또 새마을 운동 같은 이런 네. 것까지 이루어졌다. 그렇죠. 예. 그거를 이제 6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70년대 거의 한 20년 동안 온 프로젝트였고 예. 그 당시 70년대만 하더라도 사실 비료 자원이 많이 없었고 토양이 비옥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었을 거잖아요. 네네. 몇백 년 동안 이제 농사를 계속 지었으니까. 그렇죠. 그래 집집마다 퇴비 증산 운동 같은 걸 하면서 지력을 높이기 위한 운동이 동시에 다 진행됐었고. 저 어릴 때 외가댁에 가보면은 항상 이렇게 두엄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고리고리한 냄새들이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었죠 정부에서. 그런 모든 활동들이 다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실제로 녹색혁명이라는 게 가능하게 만들었고. 예. 그래서 73년도에 시작을 본격적으로 품종 보급을 시작했는데 네. 77년도에 그러니까 식량 부족 국가에서 식량이 좀 남아돌 정도까지 가버린 거죠. 불과 몇 년 사이에. 73년에 시작해서 77년이면 4년, 만 4년 정도 만에 네. 통일교 보급 이후에 이제 일대권 보리고개는 이제 없다라고 선언할 만큼 선언을 했었죠. 선언을 했어요. 네. 혁명이네요, 정말. 정말 혁명이죠. 그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예. 국가의 모든 체제가 동원이 돼 가지고 만들어낸 게 예. 어떻게 보면은 70년대 그 보릿고개를 면하기 위한 뭐죠? 그 새마을 운동과 녹색혁명이라는 게 동시에 진행된. 그러니까 보통 녹색혁명 그러면은 역사요. 새로운 작물을 뭐 이렇게 개발해서 네. 뭔가 생산량이 늘어났다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소장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이게 녹색혁명이라는 게 작물 하나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모든 시스템이 총력전을 기울여 가지고 맞아야 이 가능한 게 녹색혁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보니까. 그랬죠. 국가가 그 당시에 이제 저도 이제 처음 직장 들어갔을 때 선배들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농민들도 계시니까 이 통일교를 보급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까지 했냐고 이렇게 심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 당시 통일교가 맛이 좀 없잖아요. 밥맛이 아무래도 예. 인디카 계열의 특징을 거의 그대로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이게 수확했을 때는 밥이 먹을 만한데 좀 지나고 나면 밥맛이 확 떨어지는 우리나라 입맛이 잘 안 맞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자포니카 타입 이게 우리가 심던 원래 전통적인 많이 심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이거 그 수요도 꾸준히 있었고. 그렇죠. 쌀값도 아무래도 농민들이 그럼 이 품종을 심으면은 예. 그 공무원들이 와서 이걸 강제로 이제 밭을 논을 갈아엎고 예.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러죠? 국가 체제가 그러니까 식량 증산에 모든 게 다 동원이 됐었죠. 그러니까 양을 늘리기 위해서 뭐 네. 질은 일단 제껴놓고 네. 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걸 더 심어서 난 이거 심고 싶어요. 이게 통용되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일사불란하게 이제 밀어붙여서 단 4년 만에 그래서 대규모 증산. 근데 항상 모든 정책이란 건 명과 암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배고픔이란 걸 굉장히 면하는 데까지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 예. 그에 따른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생긴 게 있을 수 있죠. 어떤 부작용일까요, 보면? 통일벼가 이제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네. 근데 뭐냐 그러면은 생태계가 다양성을 상실하게 되면은 그 통일벼 한 품종을 가지고 전국을 다 이렇게 거의 다 이렇게 막 뒤덮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러면 병해충이 한번 생기면 그렇죠. 한 번에 그러니까 생태적으로 한번 충격이 가해지면은 예. 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돼 버리는 게 있는 거죠. 생태적 그러니까 기후라든가 아니면 다른 자연 환경 변화에서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그렇죠. 원래 100개의 품종이 막 서로 여기저기 지역마다 있으면 여기 뭐 병해충이 좀 돌고 여기 네. 기후가 좀 안 좋아도 나머지는 뭐 어떻게든 서로 그렇죠. 나름대로 버틸 수 있었는데 전부가 똑같으면 한번 충격이 오면 쫙 도미노 넘어지듯이. 그렇죠. 그런 것들이 실제로 78년부터 한 80년 사이에 예. 기후가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저 어릴 때 기억나요. 그때 무슨 화산이 폭발했나 뭐 그래가지고 제가 어릴 때 외가 때 갔는데 여름 방학 때 갔는데 추워가지고 예 제가 할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춥다고 칭얼칭얼댔던 기억이 나요. 보면은. 그래서 가장 결정적으로는 80년도였죠. 80년도. 80년도에서는 거의 제 기억도 있는데 예.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비가 내렸었거든요. 그때 식량 생산량이 뚝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살수입한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77년도에 이제 보릿고개 종식 이제 종결을 했는데 불과 3년 만에 그러면 다시 또
그 80년대에는 그때 한번 식량 위기가 굉장히 크게 왔었죠. 그때 식량을 쌀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네. 막상 쌀을 수입할 곳은 이 자포니카 타입은 그렇죠. 시장이 별로 없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연스럽게 안남미라고 하는 쌀을 수입해왔는데 이것들이 또 약간 진하고 이런 쌀들이 보면 저장성이 또 안 좋고 하니까 오면은 밥도 냄새가 나고 이러니까 예.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렇죠. 이 사람이 밥심으로 사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인데 이 밥에서 냄새 나고 이러면 짜증 나죠 보면. 네, 그래서 아마 그 안남미에 대한 기억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 그 당시에 굉장히 안 좋게 맞아요. 결정적으로 그 당시에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밥이 이렇게 약간 안남미 하면은 되게 저품질 쌀의 대명사처럼 저는 사실 소화도 잘 되고. 근데 실제로 요즘은 그런 이미지를 회복하는데 또 수십 년이 필요했던 거죠. 그때 한번 충격이 가해졌던 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녹색혁명이 이제 짧고 화려한 성공을 딱 거두다가 네. 또 그만큼의 화려하게 또 몰락을 또 했다고 봐야 되나요? 몰락이라기보다는 80년대 갑자기 경제가 좋아지면서 또 이게 뭡니까 신군부가 들어오고 그 당시에 다시 경제가 호황 시기였지 않습니까? 한 몇 년 지난 다음부터 한 85년부터 다시 좋아졌죠. 호황 시기가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 일반미에 대한 그 고품질 쌀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통일벼를 보급하겠다는 정책을 이제 포기를 해버렸죠. 80년대부터는. 아, 그러니까 농민들이 심고 싶은 거 이제 심어라. 네. 더 이상 이제 통일벼를 안 심었다 해서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갈아엎는 그런 일은 안 했었죠. 그러면 지금 통일벼는 재배를 안 하는 걸로 봐야 되나요? 보면. 근데 80년대 말쯤 돼가지고는 통일벼를 재배하는 것이 거의 다 사라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그래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통일벼 성질이 또 필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은 그런 작물들은 따로 보관을 이렇게 해놓고 있나요? 보면은 씨앗은 기본적으로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관하고 있고 수요가 그러니까 시장에 수요가 있으면은 품종은 그에 맞춰서 언제든지 만들 수 있고, 만들어질 수 있고 요즘은 점점 더 식상이 굉장히 다양해지지 않습니까? 우린 주로 이제 흰밥만 주로 먹었는데 요즘은 볶음밥이라든가 이제 밥을 여러 가지 요리하는 밥들을 많이 먹으면서 그런 밥은 또 우리나라 밥이 잘 안 맞거든요. 맞아요. 찰기가 좀 없는 밥이 차라리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쌀들이 좀 수요가 좀 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녹색혁명이라는 게 이제 단순한 육종이라기보다는 사회 시스템 전체가 이제 바뀌는 어떤 그러한 그 원인이 있어야 가능했던 거고. 그 결과로 또 어떻게 보면 사회가 또 한 번 바뀌었는데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릴 때 듣던 통일벼가 그러면 이게 되게 좋은 쌀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쌀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 가치를 부여하는 건 좀 웃기는 이야기지만 보면은 근데 그 당시는 이제 70년대, 60년대, 70년대 상황은 워낙 식량 위기가 심각했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농업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한번 정비가 되고 한번 만들어졌고 국가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일어났던 시기였죠. 하긴 국가의 농업에 대한 투자는 저도 실감나는 게 있어요. 제가 95년도에 이제 학교 조교를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가 돼가지고 이제 농특세 요즘에도 농특세 아마 있을 거예요. 보면은 농특세가 여기저기 거치는 거예요. 근데 농특세 재원 중에 몇 프로더라? 잠깐 뭐 한 1, 2% 몇 프로를 농업 교육에 쓴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조교할 때 갑자기 예산이 억 단위가 들어온 거예요. 제가 좀 통계를 뽑아봤어요. 73년도에 저희 과가 만들어졌는데 94년까지 한 20년 동안 다 합한 게 1억 한 2천 됐더라고요. 근데 막 그것도 국가 예산도 있고 IBRD 뭐 어디 해외 원조기관에서 받은 원조까지 다 합해가지고 1억 정도 더 넣었는데 1년에 1억 5천이 들어오니까 돈 쓸 방법이 없더라고요. 사실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농업이 한번 크게 또 한번 바뀌게 되죠. 그 농업 예산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고요. 농업 예산이 늘어났고 그때 우루과이 라운드를 하면서 농업 부분이 타격을 받으니까 농산물 시장을 개방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 농업이 소규모 지방 농업이다 보니까 생산비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대규모 이제 농업을 하는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차이 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갑자기 개방을 해버리고 나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대비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반대급부로 R&D 자금을 늘리고 그다음에 농업에 대한 어떤 그 직불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새롭게 도입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도입을 했었죠. 그게 90년대 중반 90년대부터 꾸준하게 추진되어 오는 정책이었습니다.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화학비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항상 이제 저도 옛날에 환경운동 하다 보면은 이제 화학비료를 되게 이렇게 죄악시하는 이제 이런 경향이 이제 있어요. 근데 곰곰 생각해 보면 어차피 땅에서 필요로 하는 그 영양분이라는 거는 뻔하고
그것들을 사람이 주느냐? 아니면은 이제 그 자연스럽게 뭐 퇴비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주느냐의 차이일 뿐인데 네. 지나치게 저희가 어떤 화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어서 그걸 안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화학 비료라는 게 정말 뭔가 안 좋은 요소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보면?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 질소 비료를 이제 되게 투입을 하게 되는데 네. 질소 비료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나 치면은 이게 100% 식물이 흡수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땅에다가 네, 비료를 준다해서. 뿌리면 이게 100% 식물들이 쏙 흡수하는 뽑아 게 먹는 게 아니고 예, 대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예. 사실 물로 씻겨 내려가는 거죠. 비 오고 뭐 이러면 네, 물에 씻겨 내려가서 아. 하천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예. 하천에 질소가 공급되면은 부영향을 부영양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런 문제가 또 있고 예. 요즘은 기후 변화 문제 때문에 또 하는 게 이 땅 속에 들어간 질소 비료는 일부는 또 아산화질소라는 거에 대해서 배출이 되는데 네. 대기 중으로 예. 이게 또 한 300배 정도의 그 이산화탄소에 이산탄소 대비 300배 정도 300배 정도의 그러면은 그 기후 변화 효과가 큰 열을 잡아놓는 네, 네. 예.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도 있고 그리고 또 질소 비료 그렇죠. 그런 문제 때문에 가능하면 질소 비료를 작게 싸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추세가 계속될 그런 것 추세가 될 같고요. 것 같고. 네. 그럼 우리나라는 질소 비료를 좀 많이 쓰는 편인가요? 그러면 화학 비료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사실 그게 그 녹색 혁명의 유산인 거죠. 저도 처음 연구소에 들어갔을 때 네. 그 당시에는 사실 비료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값싼 자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비료 공장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비료를 얼마를 투입하든 상관없이 최대 수량을 뽑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거는 많이 줘도 뭐 크게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이거는 최대한 쓸 만큼 쓰고 그 목적이 그 당시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 최대 생산량이 목적인 거죠. 예를 들면은 경제성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최대는 100을 생산할 수 있는데 네. 경제나 환경을 생각하면 90을 생산하는 게 맞다. 예. 지금은 이제 그렇게 가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100을 생산할 수 있으면 100을 생산하자. 예. 100을 생산하기 위해 질소비를 얼마를 넣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농업 기술이 가는 지향점이었고 그게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예. 뭐 우루과이 라운드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부터는 이제 친환경 농업이라 그러면서 이제 그 뭡니까?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를 하자. 네. 그렇게 나온 게 90년대 후반부터였죠. 그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료를 많이 쓰는 그런 전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적게 쓰는 게 예전에는 질소 비료가 한 200~300만 톤 정도를 썼다 그래요. 연간. 예, 연간. 요즘은 근데 농경지가 줄어들기도 했지만은 약 100만 ton 이하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제 비료 회사들이 문 닫죠. 문을 거의 대부분 다 닫았죠. 닫았고. 그리고 그것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전히 이제 좀 많은 수준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이제 녹색 혁명, 뭐 아까 말씀드렸던 허문회 교수님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정말 저는 작물, 어떤 육종 이제 이 결과로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것들이 남긴 유산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지금까지 70년대에서 지금 몇십 년이 한 40년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면면이 내려오고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보면은. 그렇죠.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제 최대 생산을 목적으로 하던 그 전통이라는 것들이 아직까지도 일부는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까 전에 질문 중에서 그러면은 화학 비료가 이게 선악으로 구분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러니까 비료는 작게 쓰는 게 좋은데 그럼 이거를 악으로 볼 수 있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질소 비료를 만약에 이제 공기 중에서 질소 비료를 합성하지 않습니까? 그 질소 비료가 없을 때 지구가 맥시멈으로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한 30억, 40억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학 비료가 없을 경우에는 모든 경지를 다 최대한 활용하더라도 품종 다 좋고 해도 비료를 제하고 나면은 40억 인구인 거죠. 근데 지금은 이미 이제 거의 80억 가까이 되고 있고 타노스가 등장하는 셈이군요. 네, 그러면 100억 가까이 이제 인구를 향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을 때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환경을 생각하면 그게 맞는데 또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그렇죠. 사람을 굶어 죽일 수는 없으니까 어느 게 옳은 거죠?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야, 이게 참 간단한 문제는 아니군요. 보면. 그래서 그런 거는 끊임없이 논쟁을 하면서 이제 옳다 그르다의 문제보다는 둘 다 옳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둘 다 타당한 면이 있으니까 두 개가 끊임없이 논쟁하면서 시대에 따라서 이제 항상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가는 게 이제 지금까지의 그 농업계에 흘려오는 과정이 되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던 이제 그 뭐 유전자 가위 이런 기술도 많이 좋아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식물의 성장하는 메커니즘도 이제 과거에 비해 훨씬 잘 알게 되는데 그럼 미래의 농업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갈까요?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어릴 때 저 봤을 때 보면은 막 뭐 밑에서는 뭐가 달리고 위에서도 뭐가 달리고 이게 그렇게 이제 항상 자연이라는 게 예. 이게 많이 달린다는 얘기는 이게 땅에서 뭔가 많이 끌고 와야 되잖아요. 태양은 어쨌든 공사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예, 그렇죠. 그 작물이 자라기 위해서 밑에 땅이 받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위에는 토마토가 달리고 밑에는 감자가 달리는 예, 상물을 예. 상상했는데 항상 토양학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게 되겠냐? 그러면 영양소가 두 배로 이렇게 두 배로 집중해야 되는데 이런 사실 미래 농업이 어떻게 될 거냐 치면은 앞으로도 계속 다수학 품종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네. 환경에 어떻게 최적화시켜 나가는 기술들이 발전시켜 갈 거다. 예를 들면은 어떤 것은 비료를 많이 줘야 될 것은 많이 주고 네. 작게 줘야 될 것은 작게 주고.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그냥 휘휘 옛날에는 그냥 그걸 잘 모르니까 예. 어디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골고루 뿌렸는데. 골고루 뿌렸죠. 예. 근데 지금은 보면은 이 땅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하고 그 다음에 품종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게 모니터링, 인공위성이 됐건 뭐가 됐건 모니터링하면서 예. 최적화시켜 나가는 능력으로 갈 거고 생산량은 증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은 증가하는데 투입되는 자원은 굉장히 줄어드는 적절히 거죠. 유지하고 환경 부하는 줄이는 방향으로. 줄이는 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식량을 이제 소비자까지 이동하면서 손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운송 과정이나 보관 과정 중에서 이제 폐기하는 것들도 많은 거죠. 시장에 저장을 했다가 시장에 수요를 못 찾거나 이런 경우에. 근데 폐기되는 과정이 보통 20-30%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거를 굉장히 줄여 나가는 방식으로도 갈 것이고요. 그러면 굳이 뭐 더 많이 생산하지 않아도 더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가는데 정밀 농업을 통해서 투입량은 줄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땅을 다시 자연 상태로 돌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생태계로 복원해 다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혁명의 끝은 다시 자연으로의 복귀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네요. 보면은 어떻게 보면 기후 위기를 보면은 우리가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이익을 보는 건 없다. 누가 이익을 보면 어느 쪽에선가는 반드시 손해를 봐야 되는데 트레이드오프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게 지금까지는 자연 생태계였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인구 문제 때문에 거의 한계까지 다다르고 있고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게 하나의 추세가 될 거고 그리고 또 결국 인구가 늘어나면 사실 백약이 무효거든요. 그렇죠. 백약이 무효니까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는 국가들에서는 그러면은 ODA 사업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여성 교육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소득이 높아지면은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출산율을 지금 한 3, 4 정도의 이제 출산율이 나오면은 그런 나라에서 그 출산율을 그런 걸 통해서 한 이 정도로 딱 유지를 시키면은 지구 인구가 이제 그 어느 선에서 딱 정체돼서 더 이상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우리 과학 기술이나 이런 걸로 가지고 이제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농업계에서 좀 매크로한 관점에서는 그런 게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 ODA 사업이나 여성 교육 문제, 그 다음에 식량 공급망 문제 이런 체계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하나의 큰 숙제입니다. 단순한 뭐 더 많은 이제 작물을 생산하자 이 문제는 아니군요. 이제 보면은 그런 것들은 이미 이제 거의 정점에 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한 뭐 40분 정도 어떻게 보면은 작물의 기본적인 원리부터 육종,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통일벼, 녹색혁명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제가 드는 생각은 그런 거예요. 야, 짧은 시간에 참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근데 항상 드는 고민은 야, 우리는 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당신의 경쟁 상대는 어딥니까? 이런 이제 광고가 나왔어요. 세계화 광고. 그러면은 갑자기 꽃 키우는 농민들은 뭐 네덜란드를 이야기하고 축산가들은 이제 그 덴마크를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 나라 농업은 과연 어떤 모습인데 우리는 왜 아직까지 못 쫓아가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이 궁금증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좀 어려운 얘기고 좀 저희한테는 좀 위험한 주제긴 한데 최대한 안전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고 사실 맨날 궁금한 게 있어요. 어릴 때부터 듣던 그 항상 궁금증이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는 왜 선진국처럼 농업을 못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다시 소장님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